안녕하세요. 설상들의 생명 조직교육위원장 김희선입니다. 와, 드디어 하반기 기후위기 특강을 공부하러 인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 목소리 위기의 대안적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하반기 기후위기 특강을 열어드렸어요. 이번 이제 특강은 토크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잠시 저희가 저희하고 남양주 기후 비상행동하고 하남 비상행동하고 함께 공동 주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비상행동의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비상행동의 원동일 사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의 원동일이라고 합니다. 예.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대안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 오늘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하남 비상행동의 홍미라 상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먹거리와 기후를 생각하는 먹거리가 될 것인가, 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정말 귀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남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 기후위기 또 비상행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쉽지 않은 채식과 또 쉽지 않은 먹거리 운동을 오늘 잘 배워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31분 지금 접속하고 계시고요. 점차적으로 한 분씩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 데서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토론자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은 저희 조직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미선 위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일단 인사 말씀 드렸고요. 저희 오늘은 탈당 생명살림에서 조직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기후 활동으로 같이 겸해서 활동하고 있는 송미선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탈당 생명살림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고자 생협에서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생명살림 영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강좌들을 들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농업, 먹거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쪽에서 보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으로 먹거리 습관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 두 가지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함께 조합원님들하고 여기 발제하러 나와주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대안을 찾아서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우선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 사실 잘 안 보이세요.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화면상으로 두 분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환영의 인사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초대한 두 분의 선생님들로부터 기존 방식과 좀 다르게 직접 본인들이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은진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 원광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각종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네, 너무나 짧고 임팩트 있는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장정옥 선생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두레생협 조합원 장정옥입니다. 저는 두레생협 식생활 강사이기도 하고요. 공정무역 활동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기후위기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가와 명상을 나누는 직업 또한 갖고 있어요. 네. 이런 걸 해야 되는군요. 저는 북부두레 생협 조합원입니다. 네. 우리 두레생협 전체의 조합원으로 활동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참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이력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력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우선 우리 김은지 선생님은 법학 교수이신데 어쩌다 이렇게 농업에 농민들의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먼저 좀 짧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애초에 대학원을 간 이유가 농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당시가 사실 제가 87년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가 아시다시피 87년도 우리나라가 진짜 한 획을 그은 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다가 그때 뭐 노동자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막 7, 8월 노동자 대투쟁 하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그 노동법과 관련된 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면 노동자, 농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쪽이 없어서 원래 법학 전공이니까 고시 공부도 어차피 안 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근데 대학원을 갔는데 대한민국에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럼 농업과 관련된 하여간 뭔가를 배우려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밖에 없었을 때여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들 속에서 어떤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는지 저희한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새 지금 가장 지금 뜨고 있는 주제가 농지잖아요. 제가 처음 88년도에 농원에 들어갔을 때가 처음으로 농지법 개정, 그러니까 농지개혁 후에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부재지주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농지법 개혁, 개정, 농지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그 경자 유전을 지키자. 뭐 이런 농지법 개정 뭐 이런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었고 거기 분과의 간사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법이 통과되게 됐는데 이제 한 80년대 말에 농지법 하다가 농지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우르가이라운드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또 수입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통과 관련된 걸 좀 하다가 보니까 농민이 그래도 농사를 짓게 하려면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직거래를 하기 위한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생협을 만들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는 생협인데 그 생협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생겼으니 이제 농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생협 조직이 작아가지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직거래하는 농민들이 대부분 중소농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생협 생산자분들이 대농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중소농이었는데 그 중소농들이 하는 농사 방식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유기농일 수밖에 없는 그럼 이러한 농민들이 좀 더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 만드는 일을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농민들이 좀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유전자 조작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씨앗의 문제라서 이 또 종자 문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씨앗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래서 쭉 오면서 그런 활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최근에
다시 농지로 돌아와서 30년 만에 농지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농지와 관련된 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뭐 활동 안에 보면 뭐 농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농업의 직접적인 문제, 소비자하고 연결 문제까지 쭉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우리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들었는데 우리 장정호 선생님은 소개해 보면 요가 명상하시는 이제 강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협 내에서 식생활 강사 역할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는 생협을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요가하고 명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채식과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삶에서 그게 되게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삶의 고리를 찾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년 전에 요가를 처음 시작하고 그때부터 수련을 하면서 요가의 계율 중에는 비폭력의 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하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 육식에 대해서 처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자됐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그럼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채식의 첫 발걸음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좋은 먹거리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딱 생각든 거 딱 하나였어요.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여서 몸에 좋고 정말 괜찮은 걸 비싸게 사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몸에 나쁜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찾다 보니 생활협동조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마침 제가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이제 출산을 이렇게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좀 애틋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제 이런 운동을 내가 꼭 해야지라는 어떤 구체적인 뭐 맘먹는 이런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그렇죠. 운동까지 이제 연결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보통은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 채식주의자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장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채식을 네. 가장 특별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 생활은 다른 사람과 달라라는 마인드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그렇게 좀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채식에 대해서도 막 단계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효율적으로 내가 음식점이든 아니면 특히 기내식 같은 거 할 때 가장 빠르게 좀 정확하게 내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서 구분되는 것이지 그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채식에 대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그 구분을 짓는 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식의 식단과 채식의 식단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지금은 기후위기 또 채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채식 지향에 대한 의사들을 갖고 계시기에 저 또한 채식을 지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정호 선생님께서 왜 본인의 그 식습관에 관련돼서 이런 지향이라는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야기 중에 아까 이제 2008년도 당시 저희가 이제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들었던 그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촛불 집회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식생활을 우리 먹거리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근데 당시 이 광우병 소고기가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민들로부터 운동이 되었고 또 이런 삶의 지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 이런 거 조금 김은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우병이 미국산 소고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도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이제 그 광우병의 주 원인이 되는 게 골수에서 나온다라고 골수에서 그 원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를 다룰 때요.
도축을 해서 소를 바를 때 정말 진짜 예술적으로 하잖아요. 부위별로. 그래서 나중에 뼈만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만 남겨가지고 이제 그 뼈도 예전에는 버리지 않고 이제 그 뼈까지 다 구워가지고 이제 먹는 방식으로 먹는데, 그 육식을 하는 나라에서는 도축을 할 때 이걸 그냥 반으로 딱 가른단 말이에요. 그 반으로 가르는 순간 척추에 있는 골수가 그대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온 고기에 다 가서 붙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원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특히나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2007년도에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미 그 10년 전에, 90년대에 이미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동물성 사료를 먹였더니 소는 동물성을 먹어서 소화를 시킬 소화 효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채로 몸에 축적이 되니까 이 축적된 것들이 소를 이상하게 만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해면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 구멍이 뚫리게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생기는 게, 그래서 뇌가 그렇게 됐으니까 소가 제정신이 아니게 돼가지고, 그래서 소가 미쳤다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 소에서 증상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동물에게만 있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인간에게 옮겨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인간은 안 걸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10년쯤 지나서 인간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걸린 게 처음 밝혀지기 시작한 게 이제 영국 막 이런 데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제 영국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인데, 그 영국에서 발견된 애들이 대부분 다 특징이 뭐냐면 20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젊은 애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기 시작한 연수를 딱 봤을 때 20년 정도가 됐을 때 인간 광우병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20대 애들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20대 애들이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한 고기가 결국은 20년 지나서 발병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대가 걸린다는 얘기는 태어나서부터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고기에게 노출이 된 사람들에게 걸릴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제기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분명히 도축 방식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수입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걸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유럽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안 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94년도에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들어진 성장 호르몬제로 키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이미 94년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광우병보다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서는 이미 94년도에 소고기 분쟁이 있었다. 그게 95년도에 WTO에서 정식으로 제소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분쟁이 있으면서 그 소고기 분쟁에 더해서 광우병 분쟁까지 얹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2007년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안 사는 소고기. 그러면 남는 소고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 생각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만만한 나라에다가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94년도에 성장 호르몬으로 키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남아도는 소고기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3년도에 이거를 해서 93년도에 하고 94년도에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4년도에 전국적으로 무슨 붐이 일어났냐면 모든 모임에서 LA 갈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소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질 않고 갑자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만끽을 하고, 그때가 이제 또 어떨 때는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을 텐데, 아이들은 체력을 키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되고, 체력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여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축산과 관련돼서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미국산 소고기를 아이들 급식에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건데, 그래서 이게 2000년대에 광우병이라는 것이 훨씬 이제 증상으로 실제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광우병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반적으로 수입 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강제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고, 그러한 조건을 만들면서 이명박이 막 당시에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고기를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특히 급식으로 먹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반응이 빨랐죠. 어른들보다. 네. 저희가 당시가 2008년도고 지금이 이제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14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가 광우병 소고기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지 혹시 이 문제에는 확인해 보셨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정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문제가 되면 정말 진짜 난리가 났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가면 고깃집에 가거나 아니면 정육점에 가면 다 미국산 소고기잖아요. 또 대형마트, 한동안 우리가 집회할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취급 안 한다고 막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다 미국산 소고기 취급하잖아요. 그러니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가? 전혀 그렇진 않죠. 아직도 여전히 그 위험으로 항상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육식을 해왔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건강한 먹을거리,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식단을 좀 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종욱 선생님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아까 이제 뭐 임신, 출산 이후에 이제 채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가족들 간의 뭐 식습관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 2008년 이후에 가장 먼저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육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 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곡물과 물의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게 됐고, 이걸 또 수입해서 우리가 우리 식탁에 올려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 주었기에 저 또한 출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임신 과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출산할 때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지금만큼 많지 않아서,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채식이 가능한가? 뭐 이유식에서부터 그게 가능할까? 또는 영양학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막 많은 자료들이 없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차츰차츰 하나씩 알아가면서 좀 명료하게 채식으로 좀 생활을 바꿀 수 있었고, 특히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들과 만날 때 혹시나 마찰이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함께 식사할 때 고기 반찬이 올라올 수는 있으나 그걸 제가 먹지 않는 선택권은 저에게 있는 것이기에, 어머니는 지금도 그러세요. 한 점만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저희 가족들이 그 채식 지향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생들보다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봐, 니네 고기 안 먹어서 이렇게 말랐잖아 라고 하지만 아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건강하게 지내고 있구나, 쟤네들이 잔병이 없구나는 건 이렇게 몸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수용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로 이제는 반찬 같은 거 만들어 주실 때 좀 구분해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만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두할 때 저의 집으로 오는 만두소는 채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되게 식으로. 어려운 건데. 네, 그래서 그때마다 더 사랑도 느끼고 감사하죠. 네네. 그 채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게 만두인데 맞아요. 시중에 채식 만두들이 안 나와 있고 어쩌다 간혹 만나도 너무 옛날 만두하고 다른 맛을 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정말 복 받으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식단 자체가 채식하기 되게 좋은 이 식단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권이 좀 주어졌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농업과 관련돼서
이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가 너무나 방대하구나.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먹거리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관심 갖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오는지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우리라면 또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최소한 이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저희가 서구 문명을 보면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그랬고, 한국의 농업사는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보면 뭐 독립 이후에 한국의 대한민국 100년 하고 앞으로의 100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전 세대의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고, 이런 설명을 좀 우리 교수님께 좀 간략하게, 좀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그런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농업이 그러니까 농업이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해진 거는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 영향이죠.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86년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94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된 회의인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루과이에서 이 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당시에는 농산물만이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시장, 뭐 자본 투자 시장, 뭐 그다음 노동 시장, 뭐 지식재산권 시장, 뭐 전부 다가 주제였는데 이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87년도에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빌미 삼아서 이 회의라고 있는 걸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에게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8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 수입이 없었나? 그 이전에도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수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걸로 모자라니까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87년도에 이 압력은 뭐냐면 모자라는 거와 상관없이 그 강제로 막 그 하는 수입 개방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수입 시작이 된 거죠. 8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87년도에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입 농산물 들어오는데 이 수입 농산물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싼 거예요. 우리나라 농산물도 싼데 이거보다 더 싼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못 먹었던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는 거에서 싼 먹을거리를 찾기 시작하게 되고 그럼 수입 농산물이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점점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리고 80년대 말에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부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그래서 부엌 노동을 하기보다는 바깥에 다른 노동을 하고 그 노동으로 번 돈으로 부엌 노동을 대신해서 반찬 거의 완제품에 준하는 이런 인스턴트들 그러니까 즉석 식품류를 사가지고 밥상에 올리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80년대 다 말에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농업이 쉽게 말해서 식량 작업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식량 작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내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의 농업은 정말 이 내리막길,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농업이 이렇게 하락세가 되고 있는데 국가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살짝 기대를 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17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겠다라고 했었던 시기에 우리가 뭘 했냐면 개헌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개헌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량과 관련된 식량 주권 개념을 헌법에 넣자라는 거였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서 사업장이랑 얘기를 안 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운이 오거든요.
그 최저임금 얼마 할 거냐 할 때 강화문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도 그 80년대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왔는데 기업 사업장들이 안 들어요. 이거를 강제가 하지 않는. 그래서 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할 때, 그러니까 87년도 개헌을 할 때 우리나라가 헌법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하한선을 국가가 정하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광화문에 정부 종합청사를 가든지 아니면 청와대를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2017년에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농민들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개헌에서 식량주권과 그다음에 그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가격 보장, 그 농민들에게는 가격 보장을 하고 하는 이런 각각의 제도들을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헌 운동을 했었죠. 근데 개헌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때 기대했었던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은 항상 먹거리, 쉽게 말해서 먹거리는 항상 다른 돈벌이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외국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말 이제 날씨가 좋았던 이런 나라들이 가뭄을 겪으면서 그곳의 이제 주력 사업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를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농업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을 누가 먼저 쓸 것이냐. 그런데 정부가 산업체에 먼저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 물을 먼저 줘라. 농업 용수를 끊어라. 라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농업이 진짜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이런 사례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을 지켜달라고 하는 우리 정말 이런 농업에 관심 있고 먹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되게 중요했던 얘기 같아요.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이 대한민국 농업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내에 좀 정리해 주시는 김은식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우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같은 생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먹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또 활발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종옥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 명상하는 사람이면서 식생활 강사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점들의 식생활 강사로서 내가 좀 활동을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리고 생협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작년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사업들이 조금 불가능해지면서 이 온라인 사업으로 다양한 요리 수업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디서나 요리 수업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이 없다가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어디서 좋은 레시피들이 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것에서 보면 생협에서의 이 생활재 1차 농산물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요리 이렇게 레시피들을 물어보면 꼭 고기가 꼭 나물도 있지만 고기도 반드시 첨가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전에 인도에서 저희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됐었는데, 저희들의 식단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은 정말 채식하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다라고 하시면서 비빔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잘 처음부터 저희가 고려하지 않으면 비빔밥 중앙에 고기를 딱 놓잖아요. 달걀도 네, 달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 고기 이런 것도 많이 생산되나 보지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원산지 보면 또 우리나라산이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고 이러면서 저는 조금 더 채식 지향의 레시피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과 공유할지에 대해서 원칙을 하나 세운 게 고기 레시피가 있다면 고기가 첨가된 요리 레시피가 있다면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면 안 되겠다. 대신 대안적인 레시피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서로 공유하고 또 그들에게 또 한 끼가 어떻게 보면 채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요가 명상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도 들으시는데 되게 평화 속으로 가고 있구나 너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식생활 강사로서의 좀 이런 의미도 더 깊게 새기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요가에 그런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네. 그냥 막연하게 요가가 인도에서 시작된 어떤 철학적인 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원칙까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그런 계기로 또 이제 생협 내에서 그 생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강한 식자재로 채식으로 가능한 이제 메뉴들을 네.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네. 최근에 저희 생협에서 신안마을 유정란이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유정란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여기가 되게 닭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사실은 이런 외부 질병이나 이런 걸로부터 되게 안전한 공간이었는데 전부 닭이 몰살되고 병아리들도 몰살되고 계란도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엄청난 큰 일을 겪었거든요. 혹시 그곳에 다녀와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가 제일 저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참좋은 두레생협에서 생활질 위원장을 맡을 당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럼 우리 생산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의 본부는 그곳을 직접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게 됐는데 제가 간 곳은 저희 생협 내 독자로 하고 있는 연천군에 있는 서현유정란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외지고 그다음에 정말 닭들과 그리고 생산자분들만 계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생산자님께서 새벽부터 그 닭을 훅 구우셔서 백숙을 정말 정성 들여 끓이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막 우르르 간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사무국의 담당자까지 해서 총 5명이 동그란 이제 식탁 안에 딱 눌러 앉게 됐는데 정말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머뭇거리면서 정말 채식으로는 밥 한 공기랑 열무김치가 다였고 그다음에 정말 닭을 정말 푸짐하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게 보이고 또 아주 순수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이거 진짜 맛있어요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권하시는데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닭 국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랑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죠. 왜냐하면 생협에서 내가 채식이야 라고 해서 계란, 그다음 저희 축산업을 담당하시는 생산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평화롭게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좀 마음을 더 열게 된 것이 활동을 하고 조합원들 만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고, 조합원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요가 수업이나 명상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막 이것저것을 막 싸우세요. 계란도 쪄서 싸우시고 고구마도 쪄서 싸우시고 또는 쿠키를 만들어서 오시고, 그러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우유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갈 텐데 그것이 비건이냐 비건이 아니냐 보다는 그걸 정성들을 만드신 그 정성을 조금 더 보기도 하고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안 보실 때는 안 보지만 보실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더해서 좀 먹기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또 채식하니까 그쵸. 만나서 뭔가를 먹을 때 네. 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또 슬기롭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어쩌다 이렇게 몰살 처분하고 이런 일들을 늘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지 그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이죠. 밀집 사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밀집 사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집집마다 그냥 농촌에서 집집마다 일 시키기 위한 소.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혹시라도 잔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닭 몇 마리 키워가지고 아침마다 달걀로 보충하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게 보통 경종농업이라고 보통 하는데 경축농업 내지는 경종농업이라 하는 이 정도의 규모였다면 그러한 어떤 동물이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삽시간에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원체 밀집돼 있으니까는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전염성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이런 전염과 관련된 병도 이제 동물에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과 인수 공동 전염병이다 이래가지고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동물복지를 하시고 농장을 하시거나 유정란을 생산하시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으로 그 동네에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살처분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점점 횟수가 잦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잦아진다는 건 그만큼 밀집 사육을 하는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전라북도 제가 익산에 사는데 익산만 하더라도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익산을 내려갔을 때랑 지금 한 14년 지난 지금 2021년을 보면 축산업자들이 그렇게 늘었어요. 나 도대체 저 많은 돼지를 왜 키울까? 누가 먹으려고 키울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만큼 익산이 하림이 있는데 하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닭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럼 야, 익산 이 땅에 저 많은 닭과 저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야, 그러면 여기서 환경오염 문제가 안 터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익산에 그 한우를 유기축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새 이제 이 기후위기 나오면서 너무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인사를 하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환경오염, 기후위기의 주범, 소 키우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소고기를 안 먹고 소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소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원인인 거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두수를 정말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는 이거를 갖다가 모든 거를 제약시하는 이런 분위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빨간 고기 문제 터졌을 때 있잖아요. 빨간 고기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거든요. 빨간 고기는 몸에 안 좋다.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안 좋다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특히 유기축산으로 한우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사실이다 빨간 고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진짜 끼니 때마다 이렇게 먹었을 때 문제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방식,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소 잡아가지고 무슨 국 끓여가지고 먹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안 터진다. 그러니 지금처럼 먹어왔던 소고기를 열흘에 한 번 먹고 대신에 한우를 골라서 먹자라고 홍보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빨간 고기가 어디가 어때서?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한우협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빨간 고기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소고기가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수입산 소고기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으로만 생각을 하지 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교육도 안 돼 있고 관심사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안 나오겠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먹거리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배부르게 많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배고파서 못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예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를 선택할 때 사실은 이 정보 그다음에 이제 바른 먹거리, 좋은 먹거리에 관련돼서 어떤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들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왜곡된 정보도 너무 많고, 사실 요즘은 너무나 우리의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좋은 정보들을 걸러야 될지 식사 강사이신 장정호 선생님이 한번 현명한 소비자로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 생협에서 그러니까 생활재를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제철이란 말이 좀 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철에 나오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이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산자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생산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기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식생활 강사로서 자기의 식생활에 대한 저는 모범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너무 많고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올 수 물론 있죠. 그리고 그게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스스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안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소소하고 좀 섬세한 정보나 안내를 되게 반가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나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협에서 많은 사업들이 계속 좀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좀 도전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온라인 수업들이 훨씬 더 좀 횟수가 많아지게 자주 조합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역사 이런 것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좀 강력하게 나 이렇게 해볼래라는 의지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 중에 아까 그 농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부재지수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 사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공장식 축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야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으니까 들었던 얘기긴 한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좀 간단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 농지와 관련된 문제는 제일 지금 당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농지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지금 현재 국토 이용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의 모태였던 법, 지금은 법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국토 이용과 관련된 법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뭐냐면 도시계획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려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이제 이 지역에서 넘어가지고 하남이 지금 이제 완전히 재개발인가요? 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래 농지였던 데들이 도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다 토지가 이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이거를 택지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농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농지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농민들은 이 부재지수와 관련된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농지의 절대적인 양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농민들도 이 농지를 절대적으로 농지로 보존을 해야겠다라는 농민들만큼 어떤 농민들이냐면 야 내가 그동안 농사 지으면서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땅이 도시개발 계획에 좀 들어가서 내 자식한테 이 땅을 물려줄 때 완전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농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땅도
비싸져서 토지를 내가 땅을 팔아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불안전하다고 하지만 농지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목표는 뭐였냐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거의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정말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농민들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됐었는데,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 30년, 한 세대가 딱 지난 거예요. 한 세대 3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8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때 농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서 60년대 우리가 산업 경제개발,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농촌을 따라서 도시로 간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은 농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한테 이 농지를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근데 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안 짓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작료처럼 이렇게 이제 땅값을 농산물로 받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개발 계획이 들어가나. 그래서 80년대 부재주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서.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다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농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농지법이 95년도에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딱 3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또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농지가 뭐 이제 자식 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토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이 원체 활성화되고 아파트를 짓는 게 당연시되면서 이제 땅이, 특히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여간 정보만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땅을 차지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에다 더해서 거기다가 건물까지 지었다, 내지는 아파트를 지었다, 이러면 이제 더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장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은 농지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국가가 토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 쓰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농지는 절대적으로 농지로 남겨놓기 위한 절대적인 면적을 정해서 그거를 농지로 보존하는 정책이 지금 현재 나와야 된다라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공장식 출산 말씀하셨어요. 공장식 출산은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짧게 10분짜리 만화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 영화를 패러디한 영화인데요. 미트릭스예요. 그래서 거기가 MEAT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트 이름이 더 THEMEAT RIX.com이에요. 그래서 www.thematrix.com 딱 치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1, 2, 2와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3개짜리, 근데 하나가 3, 4분 정도 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공장식 숙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축산 가공까지, 그러니까 왜 오늘날 문제인가 에 대한 거를 10분짜리로 정말 잘 설명해놨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쯤 전에 우리나라 환경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돼가지고 환경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면서 자막이 들어갔거든요. 한국어 자막이. 그래서 한국어 자막이 들어간 것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저는 지금까지 이것만큼 가장 명확하게 설명이 된 이 동영상이나 강의나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트리스.com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김요한 팀장님께서 영상 사이트 좀 찾아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후에 좀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이제 뭐 토지 문제, 공장식 축산 문제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읊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1차 농산물들을 좀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생협들이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김은지 교수님이 이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강북 지역에서 무슨 반찬 만들기를 또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전북 익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 왜 서울에까지 오셔가지고 왜 또 반찬을 하고 계신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익산에 내려가면서 주소지를 익산으로 주민등록을 익산으로 옮기고 정년을 하고 익산을 떠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년을 하고도 익산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떠나기 전까지는 익산에서 주민등록을 절대 옮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다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겼거든요. 저만 익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서울시 강북구로 주소를 옮겼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 이걸 하다 보면 제일 한 게 뭐냐면 너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이런 약간 그런 뒷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일단 주소지부터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강북구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를 둘의 생협에서 하는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둘의 생협 조합원이고요.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둘의 생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쿠바가 한살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는 한살림 조합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살림 생협이나 이 둘의 생협이나 뭐 아이쿠 생협 할 것이 생협들이 너무 공장 대량 생산 가공식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협이니까 유기농으로 했으니까 천연첨가물 썼으니까 하고 사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협동조합은 이게 아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처음 생협을 시작하면서 직거래를 꿈꿨던,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꿈꿨던 그 방식과 이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직거래,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2004년도, 5년도에 구상을 해서 2006년도에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에다가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언니네 텃밭이에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은 뭐냐면 주문 생산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 땅에서 그 주에 가장 잘된 채소를 그냥 무작위로 담아가지고 회원들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주문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초창기에 언니의 텃밭 꾸러미가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 받으신 도시분들이, 젊은 도시분들이 이 봄철에 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봄나물들 있잖아요. 이걸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협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잡초가 잘못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이거를 먹는 풀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무를 담다가 실수로 잡초를 모아놓은 박스를 자기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 그래.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협이 규모화가 되면서 생협도 이제는 이 시설 재배가 되지 않는 풀들은 취급을 안 해요, 거의. 시설 재배가 안 되면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봄에 막 지천에 깔려있는 이런 게 정말 초창기에는 이게 고들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땅에서 먹어왔던 정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전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니네 텃밭 꾸러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꾸러미를 하면 1년이면 한 3, 40가지의 나물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난생 처음인 나물들, 저도 난생 처음인 나물들도 있고, 정말 먹어보면 이게 어릴 때 먹었던 거다라는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받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이거를 조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물을 보통 매주 한 4-5가지를 보내는데 4-5가지를 조리하지 못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이 가치가 중요해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못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또 와. 근데 일주일 또 왔는데 이걸 또 조리를 못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질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도시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만드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가지고 언니의 텃밭을 시작하고 10주년이 되기 전에는 이 반찬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제가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은 하지만 직접 하진 않거든요. 언니의 텃밭 꾸러미 농사를 제가 직접 짓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반찬 이것도 누구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익산에서도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가지고 말로 하는 걸로는 안 되고 하는데 강북에서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수시로 대면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작년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1년 한 3개월 됐고요. 이제 지금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끝내서 이제 그 설립 등기를 하느라고 지금 등기 서류 준비 아시다시피 법인 등기 등록하는 등기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몇 달째 등기하느라고 서류 준비하는데 하고 있고 다행히 강북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우리가 1년 이상 동안 해왔던 사업을 좋게 봐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부엌을 만들고 있거든요. 공간을 마련해줘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 달쯤 되면 11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든 부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엌을 빌려서 했는데 이제 우리 부엌이 생기고 우리 부엌이 생기는 만큼 이제 회원 모집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밥상 공동체 짓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우리는 채소만 해요. 고기는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고기를 안 하냐 막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요. 대신에 그 달걀은 해요. 달걀은 하는데 왜 고기 안 하냐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해도 고기는 지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까지 뭘 고기를 하냐. 우리는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나는 채소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 채소 반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가지 반찬을 해서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원체 높아서 이걸 좀 더 확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강북구에서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또 사업이 확장되면서 좀 더 회원 수를 늘리신다는 반가운 소식이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저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철이 나는 어떤 이 채소들 이런 것들을 생협에서 백초 요소라고 하면 조합원님들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하면서 비싼 돈이지만 사서 드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100가지 정도의 우리 산들에서 나는 야채, 채소 뭐라 그럴까 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게 딱 내 눈앞에 뭔가 조리할 수 있는 원물로 왔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조리해서 못 먹겠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미국의 학교 급식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포테이토 하면 튀긴 감자는 떠올리는데 이 원형 형태의 감자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딱 떠오르면서 이게 결국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쌀은 네. 슈퍼에서 난다고 학생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 협력이 조합원 교육, 먹거리, 조리 교육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기 요리 말고 제철에 나고 있는 다양한 나물들을 이용해서 조합원님들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채식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모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생협에서 두레에서 식사 강사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올해 식생활 강사단이라고 해서 두레생협에서 출범을 했고 그 안에서 많은 고민들을 각자의 공간에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도 좀 확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합원님들하고 할 때 대상이 조합원님인 성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한 식생활 교육을 많이 원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지금 더욱 활발히 되고 있을 거고 그 고민 안에 저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에서 제철 채소들이 나오고 저도 언니네 텃밭 회원으로서 채소들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럼 정말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좀 베테랑이다 생각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맛있지라는 것에서 이제 딱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양념은 언제나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맛 그대로 가족들에게 좀 선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기도 한데 정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을 지금 들어서 좀 더 많이 조합원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교육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좋은 제철 식재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하는 요리 레시피들이 정말 반갑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정말 고기가 조금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다면 이걸 좀 조직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대체되는 레시피들을 함께 실는 방법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조합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참가하려고 했을 때 제목만 보고 이건 고기가 들어가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대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식으로서의 레시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권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일상에서 제철에 나는 네.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고 계신 네. 음식들을 네.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채식을 자료 화면을 네. 좀 받은 데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여기 보시면 화면이 띄어져 있거든요. 네. 보면서 네. 설명할 거면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채식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좀 평화롭게 사람들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레시피에서 좀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나온 사진은 식생활 강사단의 심화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는 요리 시연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는 저기에 버섯이 아니라 고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버섯으로 해서 이게 가지 덮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린 가지와 그다음에 돼지고기 양념을 해서 그냥 한 그릇으로 밥을 먼저 해요. 그리고 양념장만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조합원들이 쉽게 해 먹을 수 있고 그 재료가 모두 생협안에서 이제는 가능하기에 시작을 한 레시피였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는 뭐 표고부터 시작해서 그날 매장에 있었던 버섯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밥을 했는데 옆에서 채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의 그 밥이랑 그분은 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 밥을 못 먹더라도 그분이 먹어보시더니 정말 다르지만 더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 대신 버섯을 넣은 가지 한솥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감을 채소, 식물은 맛이 없다라는 편견이 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식재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식감과 영양이 있거든요. 이건 생협에서도 정말 제철에만 나온 콜리플라워예요. 그래서 자주 매장에 갔을 때 1년에 몇 번 보게 되는데 그걸 그냥 올리브 오일에 소금, 후추만 넣은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아삭하고 또 브로콜리랑 다른 맛이 나면서 훨씬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그냥 나의 오늘 저녁 식탁에 그냥 가볍게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좀 오히려 많이 추천해요. 예쁜 그림보다. 네.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말린 도토리묵하고 깻잎 상추예요. 이렇게만 해서도 굉장히 식감을 낼 수 있고 아이들이 먹을 때는 청양고추 안 넣고 또 어른들이 먹을 때는 청양고추 넣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해도 그 식감이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짠맛도 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그냥 말리지 않은 도토리묵보다 더 선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역국 하면 소고기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소고기 국물의 그 진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식 미역국에 대해서는 좀 내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별로야 라고 했을 때 그 진함을 갖기 위해서는 들깨가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표고버섯이 정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고기의 식감도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대신 미역국을 채식으로 끓이실 때는 좀 더 오래 끓이세요. 그래서 미역이 좀 많이 풀어지면 훨씬 더 진하고 부드러운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들깨 나오니까 네, 맞아요. 우리 오늘 점심 들깨 미역국 끓여놓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날씨 추워져서.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고 정말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양을 정말 풍부하게 먹을 수 있으려면 해초도 정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과 감태예요. 그리고 달래장만 해서 밥 한 공기 정말 뚝딱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들이 막 식탁 안에서 나오는 게 좀 자유로워서 아이가 여기다 김밥처럼 김치도 넣고 다른 뭐 콩나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김밥으로 돌돌 말아서 먹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지만 정말 영양가 있는 채식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던 나 이거 이미 알아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쑥갓과 두부죠. 채식인들이 가장 좀 이게 많이 걱정되고 또 비판받는 것도 단백질을 어떻게 먹니였지만 저는 두부하고 현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부와 그리고 쑥갓이 참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무쳐서 한 그릇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여름에 이제 다양한 식재료인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식재료이기도 해요. 뭐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오이 같은 것을 좀 새콤달콤하게 디저트처럼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오래 좀 저장해서 살짝 익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그냥 매장에 가서 있는 재료들을 쭉 보세요. 그래서 컬러풀하다라는 걸 그냥 집어오시면 돼요. 2개든 3개든 해서 빨갛고 초록, 뭐 하얗고 이렇게 3가지만 해도 맛있는 한 그릇 반찬이 됩니다. 아 이거는요. 잡채해도 꼭 고기 넣어야 된다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고민했어요. 제일 맛있게 할 수 있는 잡채에서 콩나물과 잡채를 간장 양념에 했었는데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추나 뭐 온갖 시금치나 뭐 버섯이나 피망이나 요즘 다양하게 넣지만 오히려 다양하게 넣어서 골라 드시느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콩나물과 잡채만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 옥수수 받으셔도 되게 난감해 하실 때가 많은데 저는 이걸 일단 받으면 다 쪄서 시간 날 때 가족들과 둘러 앉는 시간에 이걸 다 나날을 까요. 그래서 일부는 냉동실에 좀 저장하고 일부는 먹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콘 샐러드 해 먹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먹는 그 깡통 캔 옥수수보다는 훨씬 더 식감도 쫀득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마요네즈가 아니라 이거는 두부로 만든 마요네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유로 마요네즈를 만들기도 하고 두부로도 마요네즈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버무려 두면은 정말 맛있는 콘샐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방울토마토도 얘기했는데 여름에 여기저기서 많이 주세요. 요즘에 텃밭 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으시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먹지라고 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살짝 데치면 그 영양가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있을까 모르겠네요. 더 안 넘어가네요. 얘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까서 올리브유랑 우리 매장에 발사믹 식초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해요. 꼭 장아찌처럼 그럼 좀 오래 보관하면서 새콤달콤하게 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파스타든 아니면은 또 뭐 여름에 먹는 여러 가지 이렇게 면 음식에 곁들임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작년에 저희가 뭐 이제 이거는 제철 식재료가 아니라 식생활 강의 중에 공정무역 요리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토마토 마리네이드 하면서 공정무역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좀 사용해서 쓰기도 했었어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네. 좀 다양한 재료로 채식 식생활, 그다음에 이제 생육에서 나는 식재료로 그렇죠.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 옥수수 콘 샐러드 네.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옥수수 콘 샐러드는 그 옥수수는 다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이 잠깐 들면서 그 옥수수 어디서 왔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근데 GMO는 아니에요. 표시 대상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다 대부분 그 옥수수가 원래 중남미가 원산지거든요. 중남미가 원산지고 원체 미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미국은 생산하는 옥수수의 5%만 국내 소비를 해요. 그럼 나머지 95%는 어딘가 갔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출용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료용 그리고 공업용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미국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의외로 브라질 뭐 이런 데서도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수입돼서 와가지고 거기 뭐 다 시중에서 파는 깡통은 다 거의 100%
수입산이고 거의 미국산인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산 옥수수다 이렇게 하면 다 GMO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건 GMO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GMO는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해야 되는 데다가 기업이 그거를 GMO로 표시해가지고 옥수수 깡통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만큼 기업이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없고요. 주로 이제 표시 안 해도 되는 식용유나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생협도 옥수수 이 병조림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일반 옥수수, 그러니까 거기는 수입산이지만 그냥 옥수수, GMO가 아닌 일반 옥수수. 여기는 국산 옥수수.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게 소비자로서 우리가 음식을 잘 알고 정보를 잘 알고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광우병 소고기 얘기할 때 광우병이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했지 저도 이제 94년도에 유럽하고 그런 GMO 사료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키우는 소를 뭐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문제까지 접근되지는 사실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진 교수님이 사실 이런 책을 내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근데 이제 책이 없어서 네 이런 책을 그래서 이제 GMO와 관련된 강의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GMO는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생협조합원들이라면 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GMO가 우리나라에 알려질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배를 안 하는 나라다 보니까 알려질 때는 이제 식재료로 알려져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그런데 소비자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관심사가 크게 된 거는 지난 2015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도 상용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사를 가면서 대대적으로 시험 재배장을 만들고 그것도 벼 시험 재배장 만들고 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몇 년간 이제 경각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막 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수입돼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딱 이거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먹어서 그날 바로 죽으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벌써 그게 바로 죽으면 당장 이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금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먹었는데 금방 죽지 않고 금방 증상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GMO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절대 금방 증상이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상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새로운 식품이나 의약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요. 동물 실험을 할 때 주로 쥐 실험을 해요. 근데 쥐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과 염색체 구조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물론 쥐도 그렇지만 돼지도 그렇거든요. 근데 돼지가 지금 실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험을 하려면. 근데 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쥐를 또 실험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근데 쥐는 한 세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세대간의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이어가지고 하는 실험. 그래서 쥐 실험을 하는데 GMO도 마찬가지로 쥐 실험을 했죠. 쥐 실험을 했는데 뭐 짧게는 2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2년까지 정말로 다양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 결과들이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증상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뭐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증상이 다 나왔는데 문제는 쥐에서는 그런 증상이 나왔는데 사람한테서는 그런 증상이 나왔느냐에 대한 것들을 아무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GMO들이 상용화돼서 상업적으로 재배가 돼가지고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식품의 안에 식품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GMO 같은 경우는 다 콩, 옥수수, 그 다음에 유채, 모카가 다란 말이에요. 근데 모카는 주로 면 섬유를 짜는 데다가 쓰지 면실류 예전에는 면실류를 좀 썼는데 요새는 면실류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콩, 옥수수, 유채. 근데 콩, 옥수수, 유채는 식물에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농산물 분류를 할 때 유지작물이라고 해요. 기름 짜는 작물이다 이거지. 결국은 식용유 짜려고 하는 거지.
근데 식용유가 주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식용유 뭐 예전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식용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 나오던데 그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식용유 자체로 섭취하는 양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쥐 같은 경우에 2달 만에 발병을 했다. 쥐가 6개월이 한 세대니까 2달 만에 발병을 했다는 얘기는 3분의 1세대면 발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으로 치면 30년이 한 세대니까 3분의 1세대면 10년이면 발병을 해야 되는데 10년 만에 발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쥐는 실험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거를 먹여서 실험을 하지만 사람은 하루 종일 그거를 먹지도 않고 주식으로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쥐가 발병할 정도의 양을 섭취를 하려면 그래서 발병이 될 때까지의 그 증상이 나올 정도까지 이게 쌓이려면 그게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예측이 가능하냐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저런 증상이 나올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나오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은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가 핵심인 거죠. 근데 지금 GMO 같은 경우는 아직 상업적으로 재배한 지 25년 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증상이 GMO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들은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에서 먹는 밥상 안에서 너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식자재들이 식재료 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축산에서 사료도 GMO 사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먹이는 옥수수 사료만 먹는 거 가지고도 문제잖아요. 옥수수만 먹이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약 성분들 이런 게 있고 이미 환경이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데 아무리 내가 유기농으로 완벽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이거의 원인은 A야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MO 관련된 것도 이게 이건 GMO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그래서 GMO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실험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GMO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근데 이 농업이란 측면에서 GMO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GMO는 냉정하게 따지면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문제거든요. 씨앗의 문제라서 씨앗의 문제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씨앗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GMO가 완전히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GMO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게 되고 특허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특허에 대한 수수료, 로얄티라고 하죠.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씨앗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 씨앗을 사는데 뭐 이 씨앗을 매년 사는 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씨앗을 사는데요. 사서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 미국 같은 경우가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왜 심부름 센터 같은 거 있잖아.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직업들. 왜냐하면 미국은 사설 탐정이 합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설 탐정이나 그 사설 탐정이 기업화된 사설 탐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설 탐정 이 자체로 탐정이라는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소위 말해서 왜 남은 전쟁하면 용병으로 보내는 데들 뭐 이런 데들이 다 뭐냐면 서비스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용역 업체들.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작년에 GMO 씨앗을 사서 농사를 지은 농민이 올해 그 씨앗을 안 샀다. 그럼 이 사람은 올해 뭘 심는 거지? 라는 거를 조사를 하러 가요. 갔는데 작년에 심었던 GMO 씨를 받아놨다가 올해 또 심었다. 라고 하면 특허 침해가 돼요. 그래서 막 정말 운 나쁘면 몇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나 진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번 GMO를 심으면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우연찮게 GMO가 자라도 특허 침해가 되는 거야.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GMO는 한 번 심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씨앗이 되는 거고 지금은 뭐 지금
아시다시피 간혹 우리나라도 지금 GMO 그 사료용으로 들어온 GMO들이 유통이 되다가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운송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몬산토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에다가는 그렇게 우연히 떨어진 논밭에다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까? 왜 안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재배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배 승인을 못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배 승인을 받지 않는 나라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우연하게 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 씨앗을 생산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낙곡이 생겼을 때 그 낙곡이 자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만 수입 승인을 받거든요. 근데 낙곡이 떨어졌어. 근데 자랐어. 근데 그거를 내가 특허받은 씨앗인데 왜 너희 땅에서 자라? 너 내한테 손해배상해. 라고 소송을 하는 순간 뭐냐면 그럼 낙곡은 자생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이 말했던 건 거짓말 아니냐? 그럼 이거는 승인 받을 것 자체가 거짓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재배가 안 되는 나라, 아직 재배를 안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특허 침해 소송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배를 승인한 나라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소송이 많은 데가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씨앗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먹었을 때 지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저희한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계속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궁금하신 점들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그럼 결국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대안적인 방향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내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MO와 관련된 어떤 소송에 농민들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GMO 재배가 허용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소비자의 관심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겠구나, 관심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건강하게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 생각하고 계시는 지점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야지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녹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녹지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생존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농산물도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땅에서 정말로 다양한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저는 채식 지향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정말 전 지난번 동영상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채식 지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내가 앞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어느 날 뭐 이러는 거야.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한 달 동안 고기 구경을 못했다. 근데 내가 인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즐기지 않으니까 밥상에 고기가 없어도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몰라가지고 고기를 안 챙겨준 거지.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한 번씩 고기 해주고 막 고기 밖에서 사가지고 급하게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조리를 하면 거의 고기를 안 쓰거든요. 아예 안 사놓는 쪽으로 하는데 카레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한 번씩 카레를 하면 남편은 진짜 고기만 카레만 채소 딴 건 조금 막 이렇게 해요. 애들이 막 좋아요. 근데 제가 하면 진짜 감자, 당근, 양파 딱 3가지만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우리 카레 하면 감자, 당근, 양파 막 필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고추를 줬어요. 농사를 지은 거라 고추를 줬는데 이게 고추를 그냥 주면 애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카레를 하면서 카레에다가 고추를 썰어가지고 다 넣었거든요. 씨도 제대로 안 빼고 그냥
툭 썰어가지고 넣었는데 먹으면서 딱 한다는 얘기가 아 엄마가 그동안 했던 카레는 고기가 없어서 맛이 이상했는데 고추를 넣었더니 완전히 맛있다고. 맛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안 넣어도 고기 안 넣은 티가 안 난대요. 고추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런 식감을 원했던 거 아닌가? 뭐 약간 뭐 씹히는 식감. 다른 건 다 물러지는데 뭐 약간 그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채식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육류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대신에 지금처럼 육류를 먹는 문화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먹는 육식을 10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되는, 진짜 10분의 1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 근데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수입되는 축산물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축산도 규모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땅이 좀 온전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축산을 죄악시하거나 뭐 이러한 분위기로 하는 이러한 전 사실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동물권 하시는 분들 중에 막 고깃집에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본인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막 도축장 앞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서 손잡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도축하는 소돼지를 싣고 들어가는 트럭이 도축장으로 못 들어가게 시위하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하지만 줄이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최소한 50년 전, 60년 전에 원래 우리의 밥상은 저절로 채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쩌다가 버리게 됐을까? 사실은 서구지향적인 백인을 담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대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식단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그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돼서 이제 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밥상이 가장 아름다운 밥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정호 선생님도 본인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적인 먹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단이 뭔가 잘못됐어. 우리의 지금 식품의 이 문화가 뭔가 문제가 있어를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순환의 고리를 찾다 보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좀 오랜만에 야식 좀 먹어볼까 하고 메뉴를 딱 하면 고기가 아닌 게 없고 정말 뭐 계란이나 치즈가 안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업종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고기 소비를 하는 건 아닌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하지? 라는 것으로 저는 좀 더 고민이 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아주 섬세하고 재밌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주문할 때 저는 햄과 계란을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더 놀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넣어서 먹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당근이랑 우엉 많이 넣어주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되다 보니 이제 채식 김밥이라는 메뉴도 또 새롭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채식에 대한 뭐 가공식품이든 아니면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상품화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균형이 맞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 조합원님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많은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같이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실천의 방향들을 좀 우리가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또 조합원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더 다 활성화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에서 좀 따라가지만 그게 같이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렇게 쭉 두 분이 오랜 긴 시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 나눠주셨는데 혹시 뭐 채팅창에 질문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네요. 혹시 그럼 현장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궁금하신 내용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미국 요새 수목이가 미국산하고 호주산이 주로 이제 많이 있는데 요새도 도축 방법이 똑같은가요, 예전처럼? 네, 지금 방금 아마 소리가 안 들리실 거라 제가 질문을 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분께서 주신 질문은 도축 방식이 예전하고 지금은 그럼 좀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축 방식은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는 문화는 도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대신에 그래서 개월수를, 그러니까 그 소가 발병하기 전까지 의 개월수, 그래서 개월수를 맨날 따지는 거예요. 20개월 미만으로 해야 된다. 20개월 미만으로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 방법은 유럽에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서 바꾸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호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소는 방목을 해서 키운 소고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놓아 기른 거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오산이에요. 이게 그럼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만화책 중에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만화책 중에 맛의 달인이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20권 정도까지 가서, 그리고 그게 지금 한 7, 8년 전 얘기여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온지 지금 모르겠는데 104권인가에 보면 그때가 이제 그 104권이 나올 정도 때가 뭐냐면 2007년, 8년 이럴 때 진짜 광우병 소고기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뭐였냐면 소고기 전쟁이라는 편이에요. 그 권이. 근데 그 소고기 전쟁이라는 편에서 이게 이제 주인공이 일본에 있는 기자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각 전국에 있는 식문화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식문화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그걸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왜 그런 식문화가 생겼나 이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래서 허영만의 식객이 이 맛의 달인과 같은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든 만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맛의 달인하고 비교해보면 허영만의 식객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수준 차이가.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하는데 그 소고기 전쟁에서 우리나라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 소 축산하는 데도 보고 했는데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의 축산을 다 본 거예요. 그 만화 안에서.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보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게 수출용은 가도 키우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해야 되니까. 그게 그 만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만화를 보기 전까지는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넓은 초원에 다 풀어놓고 키우고 아니에요. 거기도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만화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공장식 축산 자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돼서 소비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걸 그 만화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만화도 한번 또 가능하시면, 요새는 그 만화방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근데 만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입산이냐 국산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정말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엄청나게 쓰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땅에서 자라는 게 낫고, 우리 땅에서 자라는 것 중에서도 이왕이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길러지는 게 더 좋고,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거를 또 굳이 가공해서 이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햄이나 소시지 형태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멀쩡한 고기를 그냥 고기로 먹어도 되는데 그걸 그냥 돼지고기 형태로 그냥 돼지 고기 형태로 먹고, 그래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밥상,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간편하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이제 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생협에 계신 많은 분들이 생협조합원이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뭐 건강한 걸 먹고 이런 부분보다는 결혼해서 출산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유입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종 선생님 집에서 엄마 아빠는 다 채식하는데 그럼 아이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시기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채식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리하는 음식으로만 식사를 하는 일정 정도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제 품 안에서 저의 요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 엄마들이 그 이상의 나이가 됐을 때 고민하세요. 어떻게 나가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 들어가 있어, 이건 뭐 첨가물 들어가 있어, 이건 고기 들어있어 하는 게 과연 아이와 이 엄마의 관계나 아니면 엄마가 하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동의 지점을 가질지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확실하게 하실 것은, 채식 제한을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려면 아이도 아이의 존재 자체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이에요. 오늘 치킨이 나오는데요. 아이는 신나서 갔어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이의 선택권 또한 엄마가 강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아이가 친구들과 모임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무언가를 먹게 됐어요. 그때 그 공간에서는 아이가 아이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 좀 건강한 식단을 계속 하다 보니 특히 잔병치레나 아니면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 특히 채식을 지향하는 식단이 우리의 건강에 좋구나. 특히 아이들에겐 그게 더 확연히 잘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어딜 가서든 음식이 차려지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 특히 아버님들까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아이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 식단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가져가야지, 그걸 좀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정말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3학년 때까지는 우유가 나와도 나는 우유 안 먹을래 이렇게 되다가 이게 차츰차츰씩 우유를 찾기 시작하고 또 우유의 맛을 알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야 우유는 이러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어가 저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에는 아이의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서 길게 가져가서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이제 채식 지향을 해야겠구나 라고 선택할 순간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님 스스로 자신의 식단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걸 선례로 보여주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카레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카레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아이들이 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또 먹고 나면은 알아요. 몸이 고기를 많이 먹고 잠들었을 때랑 채소만을 더 많은 약을 먹고 잠들었을 때 이 소화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네. 네. 제가 질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건강한 먹을거리 이야기하고 채식 이야기 하다 보니까 대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두 분 중에 누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채식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의 이 위험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조차도 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인권 운동 하잖아요. 인권 운동이 소위 말해서 소수자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 소수자 운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식이 소수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육식이다 이거지. 다 일반 사람들은 육식인데,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수자다, 시기에 있어서 소수자다, 이렇게 소수자로 불러요. 그래서 인권 관련 활동하는 데를, 그 소수자 운동하는데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도시락을 하는데 본인들은 시기 소수자를 위한 식단으로 도시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다들 인권 운동하는 단체잖아요. 딱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날 메뉴가 돈가스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돈가스를 딱 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나물 반찬밖에 없잖아요, 도시락이.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줬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를 우리 너무 무성의한 채식 도시락이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에 뭘 채웠어요? 아니, 원하는 대로 채식으로 하고 고기 뺐는데 뭐가 문제지? 본인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돈가스를 빼라 그랬지, 돈가스를 대체하는 콩가스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자리에. 그게 성의 있는 채식 도시락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냐면, 고기의 식감은 다 느끼고 싶고, 하지만 고기는 안 먹고 싶고, 근데 그러면 그 고기의 식감을 만들기 위한 가공 과정을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정말로 기후가 걱정이 되고 환경이 걱정이 되고 생명체들이 걱정이 된다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 콩을 고기 느낌이 나게 만들려면 진짜 얼마나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화학약품을 썼겠냐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대체육을 먹어야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정말 동감인데, 채식도 건강하게 채식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공으로도 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공으로 나오는 채식은 건강한가 보면 정말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제가 식단에서 보여줬던 게,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식재료들을 좀 만나게 해야지, 그걸 갈고 뭔가를 첨가해서 뭔가 다른 고기의 다른 대체로 간다는 게 과연 건강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건강을 많이 잃으세요. 예를 들어, 난 고기 안 먹을 거니까 밀가루를 더 많이 먹거나 빵을 더 많이 드시거나, 이건 정말 영양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지향하실 때에는 그 채식 지향이 가장 베이스로 건강하게 내 몸을 좀 보호하고 보살피는 식단으로 좀 참여하시고 시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이제 올라온 대체육과 관련된 두 분의 이제 이야기 들었고요.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학교 음식에서 식단 구성의 제일 원칙이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주면 제일 많은 항의가 학부모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학부모님 대상으로 식생활 그 교육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명우 선생님도 대체육 반대하신다. 육식은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비폭력 급식, 비폭력 식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이런 얘기 주셨네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나요? 네, 마주형님. GMO 콩으로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대두밥을 가지고 시중 간장을 만드나요? 그런 간장은 DNA 단백질이 남게 되는 거고, 그 간장은 유전자 변형 표시가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식용유를 짜고 남는 대두박으로 간장을 만들진 않아요. 간장 업체들은 대두박을 따로 수입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식용유를 짜고 남는 대두박으로 대두박은 거의 100% 사료용으로 써요. 간장을 쓰는 데는 거의 안 쓰고 간장용 대두박은 따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식용유건 간장이건 똑같이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근데 식용유도 어차피 표시 대상이 아닌데 그거를 간장도 어차피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두박을 그 식용유 짠 대두박을 썼냐 안 썼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사실은 이 GMO와 관련돼 가지고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 관련해서 이건 GMO야라는 잘못된 이 편견을 좀 갖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GMO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옥수수는 그럼 이러면서 질문 드린 게 우리가 다 시중 옥수수는 다 GMO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 그랬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제 접근하기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더 많은 이제 교육과 또 홍보, 알리는 일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연결시켰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지금 5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나 오늘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라든지 전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저희가 오늘 새벽에서 사실은 주관하는 기후위기 강좌인데 왜 그럼 남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 참여했을까?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떤 고민과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공동 주관을 하게 됐는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셨어요. 두 분의 대표님께서. 혹시 대표님들 아직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의 그 원동일 신부님이신데 저희 공동대표 하고 계시거든요. 신부님, 왜 어떤 취지로 저희하고 함께 이런 이제 행사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한번 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려주세요. 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요. 건강한 그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이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말해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약자들에게 그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함께 또 더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홍미라 대표님.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육식과 또 뭐 축산업과 어업의 문제들이 상당히 그 탄소 중립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문제를 또 이렇게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채식을 하면서 지금의 그 탄소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채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뭐 시스피라시나 뭐 또 여러 가지 그 축산업 이야기들 보면서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건강한 먹거리 또 우리가 이 채식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또 재밌게 또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콩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생협에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새로운 반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자리에 우리 고민점과 함께하는 먹거리를 준비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또 농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구나, 식량의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실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처음에 인사할 때 우리 팔당 생명살림의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못 해주셨는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늦었지만 이사장님 인사 말씀과 큰 말씀 같이 해주세요. 네, 오늘 그 김은진 교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나누는 이야기 그 토크쇼가 저희가 기존의 방식, 이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그 식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채식을 하든 뭐 그러니까 육식을 줄이는 방향이든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실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그런 또 새로운 시도가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늘 강의를 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조합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고 훨씬 더 소통하는 방식의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김은진 교수님 또 멀리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함께 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조합원님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팔당 두레생협에서 이제 기획은 했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게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하고 하남 비상행동이 함께 해가지고 먹거리와 기후 문제를 훨씬 더 이렇게 좀 함께 아우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굉장히 더 의미 있는 그런 오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말씀을 들었고 끝나기 끝나기 전에 두 분의 마지막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좀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마지막 인사 말씀. 우리 농업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세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세게. 짧고 굵게. 저는 밥상의 1순위는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쉽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은 밥상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각오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밥상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상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각하다는 건 진짜 그냥 자명한 진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오늘 하는 밥상에 대해서만 먼저 소소하게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게 우리 매일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 식사의 그 시간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아이들에게까지 건강해질 것이고 그게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창하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사실 오늘 두 분이 되게 먼 데서 오셨어요. 우리 김은진 교수님은 익산에서 오셨고 우리 장정옥 선생님은 인천에서 네. 오셨고 영종도 심지어 멀더라고요. 이렇게 먼 길을 이제 달려와 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 혹시 키는 게 가능하신 분들 좀 화면 좀 켜시고 저희 같이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꼭 같이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